우리 인간은 이야기라는 장르에 아주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괴담, 귀신 이야기 같은 공포물에는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공포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일까?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케이 렌츠는 공포로 인한 기피 반응은 모두 종에게 우선적으로 학습되며 평생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기피 반응이란 사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이 공포를 느끼며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공통적인 습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대로 계승되는 본능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포의 맛을 알아버린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리고 뻔히 무서운 줄 알면서도 공포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비가 와서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는 체육시간이나 진도가 다른 반보다 더 많이 나간 과목의 수업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담당 선생님을 졸라 뻔한 공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던가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덧붙여진 이야기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은 그 표현의 현란함이 가히 환상적입니다. 공포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이야기들이 기존의 이야기들과 다른 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소박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멋있고 장황하게 포장한 이야기보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읽고 난 후에 되새겨보면 더 큰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추석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댁은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넘게 가고도 한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산골짜기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변 경치 하나만은 정말 좋았습니다. 산 아래짝에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수지를 제 방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TV 광고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밤 12시에 기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점심시간이 조금 안 될 무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님 두 분의 가족이 벌써 와 계셨습니다. 점심을 후다닥 해치운 나는 여동생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 동생 손을 잡고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러 가냐? 조심해서 놀고 오너라. 아참, 너 전에 자주 놀러 가던 동네 저수지 있지?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왜요?
제가 이렇게 묻자 할머니는 요즘 거기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 있단다. 혹시 저수지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놀거라. 예. 저는 건성으로 이렇게 대답하고는 할아버지 댁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는 동생을 데리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파란 물빛이 너무나 고왔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뚝에서 내려다보니 꽃과 풀밭, 그리고 저 아래로 흐르는 강물까지 정말 환상적으로 예뻤습니다. 동생도 뚝 위에 깔린 풀밭 위에 꽃을 따서 꽃반지를 만든다, 꽃 목걸이를 만든다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노다가 할아버지 댁으로 돌아온 우리는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 형제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게에 가서 전구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부엌에 전기불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과 손전등을 받아 들고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저수지를 지나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추석 전날이라 달빛이 워낙 밝아서 손전등은 따로 필요가 없었지만 워낙 시골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는 동네이다 보니 밤에 외출할 때는 손전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고 발로 박자를 맞추며 걸어갔습니다. 약 7, 8분 정도 걸었을까요? 바로 그때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큰 구름이 달림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다니던 길이라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콧노래를 부르며 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수지가 나왔습니다. 손전등으로 저수지의 물쪽을 비춰보니 출렁거리는 물결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수지 뚝만 지나면 가게가 있습니다. 신발에 닿는 풀밭의 감촉이 푹신푹신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 감촉을 느끼며 뚝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풀밭을 치는 내 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의 뒷머리가 삐쭉 서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도 못한 채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면서 뒤쪽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소리는 바로 등 뒤까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온몸에서 소름이 돋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순간 하는 목이 쉬어 타들어가는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발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타들어가는 그 목신 소리가 제 귓속으로 무섭게 파고드는가 싶더니 혓바닥 같은 것이 제 귓볼에 닿았습니다. 끈적끈적한 그 감촉은 무슨 썩는 냄새까지 풍기면서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은 찰나 제가 들고 있던 손전등이 등 뒤에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손전등의 빛이 닿은 거기에는 뼈밖에 안 남은 앙상하고 하얀 얼굴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밖에 나지 않은 데다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얀 눈가를 굴리고 입을 딱딱거리며 하면서 시커먼 팔을 나에게 뻗었습니다. 순간 저는 손전등을 팽개치고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죽어라 하고 달렸습니다. 눈을 꼭 감고 계속 달렸습니다. 저 멀리서 하는 소리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빙 둘러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너 혹시 저수지 뚝으로 간 거 아니야? 하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할머니께서는 아니, 이놈아. 저수지 쪽에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 할미가. 거기는 얼마 전에 저수지에 빠져 죽은 그 귀신이 나온단 말이여.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시는 동네 쪽으로 가게 될 일이 있더라도 어두운 밤에 그 저수지에는 가지 마세요.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지만 거기에는 정말 귀신이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긴 말이죠.